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닿아 있는 음식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생수병 속에는 물 1리터당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이라든지 음식물이 플라스틱 벽에 닿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라스틱들이 묻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닿아 있는 음식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생수병 속에는 물 1리터당 24,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돗물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환경에 플라스틱 많이 버리죠. 바다나 이런 데로 이제 흘러가고 또 강물로도 플라스틱이 흘러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플라스틱들이 마모가 되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다시 우리가 또 마시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돗물은 이 생수병보다는 적습니다. 대략 한 50분의 1 정도. 그래도 꽤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달 음식, 이제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이라든지 또 음식물이 플라스틱 벽에 닿은 경우에는 당연히 플라스틱들이 묻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는 정말 안전한가요? 먼저 전자레인지용이라도 그 음식물이 국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돌리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는 플라스틱 자체가 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교류 전기장이라는 게 이제 켜지게 되는데 이제 물 분자가 막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서로 막 뒤집히면서 데워집니다. 용기 안에 있는 액체가 물이 데워져서 플라스틱 용기에 닿게 되는데 플라스틱 자체가 실제는 아주 작은 고분자 알갱이들을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에서는 요 뭉쳐 놓은 것들이 일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를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돌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플라스틱 벽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이 따로 있느냐? 플라스틱 중에는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구조 자체가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은 그 물 분자처럼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플라스틱 자체가 데워지지 않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BPA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생수통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런 통 같은 경우에 BPA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일부 반응을 하지 않은 BPA 물질들이 그 플라스틱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응 안 한 BPA가 녹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는 전자레인지에서 못 쓰게 돼 있죠. 그런 구분이 있는 것뿐이지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나요? 수돗물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이 송수관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녹물이 나온다든지 오염물이 같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수돗물을 꺼려하시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정수기를 달든지 아니면은 요즘 피처형 정수기 있거든요. 뭐 굉장히 쌉니다. 한 2, 3만 원 정도면은 물 1, 2리터 그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런 것을 이제 써서 필터를 해 드시면은 뭐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중금속 오염, 다른 어떤 세균 오염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수기도 완전히 안전하냐 이런 걱정이 되시죠. 먼저 정수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기간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겁니다. 3개월 쓰라라고 했으면 3개월만 써야죠. 근데 또 그거보다 좀 더 오래 쓰게 되면 그 정수기 필터의 용량을 넘어서는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오염을 시킬 수가 있죠. 또 정수기 필터 같은 걸 달 때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갈 때는. 근데 이 손 자체가 오염이 됐다든지 또 필터를 물 속에 오랫동안 담궈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처형 정수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필터 부분이 계속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서 세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거르고 나서는 필터 부분이 이제 젖어 있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티백을 끓여 먹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괜찮나요?
티백에 든 음료는 안 되죠. 티백이 100% 펄프다. 셀룰로즈로 만들어진 펄프면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죠. 하지만 그런 티백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된 티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플라스틱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끓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 석회석 성분은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떨어져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커피 필터 같은 중요합니다. 커피 필터인데 펄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말고요. 종이로만 된 필터를 이용해서 거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차라든지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을 끓이고 그것을 종이 필터에 한번 걸은다면은 미세 플라스틱도 제거하고 그 끓이는 과정 중에 보리차라든지 옥수수 수염차는 또 셀룰로즈도 많죠. 이런데 이제 다양한 오염물 같은 것들도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꽤 건강한 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가 위험한 사람들도 있나요? 예, 옥수수 수염차는 특히나 보리차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같은 것이 지나치게 포타슘, 칼륨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비타민 K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가 잘 응고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와파린이라는 것은 피가 묽게 잘 응고되지 않아야 혈전이 안 생기죠. 피떡이 안 생기거든요. 피가 계속 묽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그래야 피가 잘 돌죠. 심장이 약해도. 근데 이제 옥수수 수염차를 같이 마시게 되면은 피를 응고시키겠죠.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것을 드시는 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같이 드시는 것은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역시 푸른 채소들, 이파리 채소들, 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상추도 그렇고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이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에는 푸른 채소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죠. 일상 속 실천 가능한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달 음식보다는 픽업을 하는 게 좋겠고요. 픽업을 할 때 저희 집에서 스테인레스라든지 유리 용기를 들고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것, 그리고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매장에 가서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배달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국물을 좀 줄이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물을 끓이고 커피 필터 같은 거 걸르는 것, 그리고 정수기, 꼭 비싼 정수기 아니라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피처형 정수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을 꽤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90% 그렇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받을 때도 사이렌 오던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도 개인 컵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텀블러를 써서 받아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커피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 속에 실제는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커피 종이컵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죠. 얼죽아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얼음 컵이 플라스틱 컵이죠. 마실 때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마시고 나서 얼음 남으면 막 흔들어서 또 그걸 또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플라스틱 컵 표면에서 많은 플라스틱을 또 떨어내서 그걸 또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우리 몸에 당장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손도 생각하고 몇 년 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입는 옷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합성 섬유가 세탁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마모가 돼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잦은 빨래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 수칙이 될 수 있고, 건조기를 안 쓰는 것,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써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자연 건조를 해서 건조기를 돌리는 동안에 옷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것들이 또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패션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옷 쇼핑을 좀 줄이는 거.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런 합성 섬유뿐만 아니라 염색을 할 때 염료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 뭐 CO2를 발생량을 줄이자 이런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옷이 이런 CO2 발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옷 쇼핑을 조금 줄이세요. 그러면은 환경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음이 아닌 간단한 반주나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과음은 간을 한 번에 많이 망가뜨리는 방법이고 한두 잔씩 마시는 건 매일 간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방법인데 그런 간에 독성을 준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는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도파민이 나옵니다. 술을 마시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이걸 하루에 매일 한 잔씩 마시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매일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도파민 나왔죠. 근데 그 도파민의 양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날에는. 그래서 좀 더 마실 수밖에 없고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도파민 의존증이 너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매일 한두 잔 마시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배 부글거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두통은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는 이제 탈수를 좀 겪게 됩니다. 물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 속에는 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뭐 단백질들도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단백질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탈수가 되면은 좀 쪼그라드니까 얘네들이 잘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또 이제 머릿속만 아니라 이제 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죠.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 간은 무조건 알코올만 신경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간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속에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먹었다, 타일레놀을 먹었다 했을 때도 이러한 약물들은 우리한테 독성이 약간 있거든요. 간이 그런 것들을, 그런 물질들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알코올만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알코올이 최종 산물이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얘가 이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알데하이드가 그 다음에 아스틱 애시드, 식초의 주성분, 또 아스테이트라고 부를게요. 이런 물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간이 아스테이트에서 많이 생기면 이게 바로 장으로 갑니다. 대장으로 바로 쏘아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스테이트의 농도가 갑자기 대장에서 확 늘어나게 돼요. 근데 세균이 대장에 많이 있죠. 아스테이트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세균이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스테이트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아스테이트 좋아하는 애들만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아스테이트를 막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 CO2를 왕창 만들어요. 그래서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이제 세균이 그렇게 막 창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세균들 중에는 대장의 벽이 있어요. 대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는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아주 작은 틈이 있어요. 틈이 있거든요, 실제는. 이 틈을 타고 세균들이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순대가 있잖아요. 순대가 그 속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밖으로 세균이 우리 몸 속으로 세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염증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붓게 되고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가 막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방귀는 이제 계속 껴야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막걸리나 뭐 이런 데다가 요즘 당 알코올이라는 것을 섞어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쓰지를 않고 이런 당 알코올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당 알코올들이 우리 몸은 그러한 것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장까지 그냥 갑니다. 그럼 또 이제 장에 가면은 세균들이 이제 그걸 먹고 잔치를 벌이죠. 또 부글부글 끓어요. 예를 들어서 링티 제로 혹시 아세요? 예, 링티 제로의 경우에 그 속에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링티 제로 같은 한 2개 정도 한꺼번에 마시고 그러면은 부글부글 끓어서 이제 설사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술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술을 마시면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이 알데하이드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아세트산 식초 성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알코올, 알데하이드, 아세트산 요 세 가지가 이제 간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데하이드가 실제는 굉장히 큰 독성 물질이에요. 알코올보다는 이 알데하이드가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이 알데하이드가 이제 간에서 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뭐 심장이 아주 빨리 뛴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겪게 만드는 거죠.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알데하이드 농도가 계속 늘어나게. 알코올 분해 효소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굉장히 빨리 분해해서 알데하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는 사람들은 주당이 될 것이고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 못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표현하나요? 알스라 그러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은 술을 못 마시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십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술을 잘 마신다고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간에서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간 세포를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이제 간경화까지 지방간도 생기고 간경화도 생기고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숙취 없이 깔끔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이 있나요? 정확한 원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가 있어요. 여기서 상품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 음료 중에 이제 갈아 만든 배가 배를 이제 영어로 보면은 LDH로 보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마시고 나서 속이 좋네? 해서 알려진 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숙취 해소 음료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임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건 보인 경우만 광고 문구, 홍보 문구를 쓰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쾌한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보면은 또 헛개나무 추출물들이 있어요. 헛개가 그런 간 알코올 분해 효소라든지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의 활성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술 마시기 직전에 드시고 술을 같이 마시면 이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남들보다 좀 덜 취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마셔가면서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나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데 신장 기능이 좀 안 좋다든지 해서 결석이 잘 생기는 이런 분들은 칼슘 영양제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높아지면 칼슘 이온이 이제 탄산 이온하고 만나가지고 또는 옥살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과 이제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성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장 결석의 경우에 이제 칼슘 옥살산 이온이 만나서 만드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성분인데 이런 경우에 칼슘 이온을 많이 먹게 칼슘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석이 잘 생기겠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물에 녹는 비타민의 경우 수용성이라고 물에 잘 녹는 경우에는 소변으로 잘 나갑니다. 몸에 잘 안 쌓여요. 그런데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기름에 같이 녹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녹고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D 같은 것이 너무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뼈에서 칼슘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칼슘 이온이 너무 높으면 신장에서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장복을 한다든지 해서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있으면은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지방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구역감이 나든 구토를 하고 싶다든지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머리털도 빠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 또 간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러한 그 비타민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술이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영양제뿐
뿐만 아니라 약, 커피의 경우에는 수용성 영양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커피는 이제 이뇨작용을 하니까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수용성 비타민들은 금방 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돌 때마다 커피의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영양 성분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술은 약하고는 상극이에요. 술은 절대로 같이 안 먹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 타일레놀 예를 들어보면은 타일레놀을 먹고 술을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은 원래는 타일레놀 같은 것이 너무 많은 높은 농도로 계속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일부분 계속 분해해서 없애야 돼요. 그래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주는데, 술을 딱 마시는 순간 타일레놀은 딱 올스탑, 술만 분해합니다. 그 술 속에 들어있는 이 알데하이드 때문에 간이 이미 많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술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타일레놀이 남았죠. 타일레놀이 이제 분해하면서 또 분해되면서 간 세포를 공격을 하니까 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 건강에 굉장히 나쁠 수가 있고요. 또 인슐린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 혈액 속에서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을 우리 세포들이 먹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이 들어오는 순간 술은 뭘 하나요? 우리 간은 술만 신경 쓰죠.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또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인슐린을 주사를 맞고 당이 없어지면 원래 우리 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 속에 당이 너무 없으면은 간 속에 저장해 놓았던 당을 피 속으로 다시 좀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를 하는 게 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오니까 술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을 꺼내줘야 된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피 속에 당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저혈당 상태를 만들고, 운이 나쁘면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술집 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뻗어 있으면 술 취했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저혈당 쇼크로 저렇게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운이 나쁘면 그러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약은 무조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저런 화학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화학 지식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